아, 나눠드린 안내 책자에는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나눠드린 안내 책자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약간 바꿨기 때문에 그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딱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발표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약간 바꿨거든요.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의지에 대한 진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옛날에 프랑스 철학자라고 콩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콩트라는 사람이 인류의 지식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종교, 그 다음은 형이상학, 마지막은 과학.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인간들의 지식 발전은 이런 양상을 쪘다고 주장하죠. 예컨대 옛날에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종교에서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신들이 민족이 믿는 신의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라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또 북유럽 신화에서는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인간들의 땅으로 내려올 때 쓰는 다리로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과학은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물방울들이 무수 있고 빛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또 형이상학은 철학과 비슷한 건데 깊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컨대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칸트라는 사람은 뭐 선언적 경험 판단과 뭐 이런 좀 어려운 철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고 관념을 떠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에 와서는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빛이 반사돼서 눈 속으로 들어오고 굴절돼서 이게 망막에 맺히고 이러한 것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정기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물체를 본다고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인류는 발전을 해왔는데 어떤 자연현상이란 프레임을 설명하는 틀을 바꿔왔는데 이 자유의지에 관한 생각과 논쟁은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항상 뜨거웠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마 아무도 모르시겠죠. 저도 사진을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맞습니다.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요. 이 스피노자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와 의지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은 인간의 멍청함과 망상 속에서 생긴 거에 불과하다. 스피노자는 자유는 존재하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유는 존재하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단어의 뜻을 다르게 정의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예컨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구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예컨대 죽이려고 해요.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 이거를 참아내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의 자유의지가 한 일인가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가 죽이려고 했는데 참아낸 것은 너의 자유의지가 한 게 아니라 참아내려는 너의 또 다른 욕구가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스피노자도 이 당시에는 많이 외톨이로 살았어요. 근데 스피노자가 자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결국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욕구에 움직이는 기계임을 인정하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필연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의지는 부정하나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현재 과학계는 4가지 정도로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르게 하고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울림과 떨림이라는 책을 쓰신 김상욱 교수님의 틀을 좀 따랐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일단 결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뉴턴의 고전역학이 나오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될 수 있었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고 계산하면 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그러한 미래가 이미 다 예측돼 있고 과거도 다 예측돼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라는 철학자가 라플라스라는 악마라는 개념을 떠올려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의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정보를 모든 물체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악마가 존재한다면 그 악마는 빅뱅 때부터 먼 미래까지 모든 일들을 다 예상할 수 있다. 왜냐면 뉴턴 방정식 적용해가지고 물체들 움직이는 거 다 적용하면은 결국에 다 움직이는 거고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장에서 떠들고 있는 건 이미 빅뱅 때부터 결정됐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라플라스는. 왜냐면 다 뉴턴 역학에 의해서 작동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그 수많은 입장 중에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왜냐면 뒤에 가면 주장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네, 테드 속에 테드가 나오네요. 샘 해리스라는 사람도 네, 테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분은 강성 결정론자십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이신. 나는 착각일 뿐이다,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책들을 쓰시는데 결국은 이분이 말한 거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거는 뇌 생화학적 알고리즘 때문이고 뭐 뇌에서 작동하는 시신경의 전기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자들의 집합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것에 불과한 기계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세요. 그리고 양립론은 아니다. 이 세상이 라플라스가 말한 대로 만약에 결정론에 비슷하더라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유명하신데 아시는 분. 사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역시 과학고라 그런지 많으세요? 이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시면서 우리 인간은 결국엔 DNA를 나르는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우리 몸속에 DNA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나르는 그런 존재다. 그거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우리는 DNA에 종속된 기계라고밖에 보지 않는데.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뭐냐? 사실 여기서 또 자유의지의 의미를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바꿔요. 다른 의미로 바꿔버려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DNA에 지배를 당하지만 피임 같은 거를 통해서 가끔씩 그러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나름 DNA 말고 다른 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데니얼 데니시라고 좀 유명한 철학자신데 흔히 리처드 도킨스의 철학적 대변자로 불리세요. 이분도 양립론자여서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어도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근데 이분도 자유의지의 단어 뜻을 좀 바꾸시는 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를 예로 들게요. 햇빛이 비치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 즉시 반응하고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 바로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전에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럼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론으로 다시 생각을 함으로써 행동하려던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데니얼 댄스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하면서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어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단어의 의미를 바꾼 거지 자기가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차피 내 생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거고 정의적인 그걸 생각해서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인 다음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어차피 원자들의 상호작용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의지는 정말 말만 바꾼 자유의지지 사실상 이분들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정적인 입장을 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이분이 말한 좀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는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고전 역학적인 입장으로 막 우리가 다 작동하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비결정론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옛날에 뉴턴의 고전 역학에 저물고 다들 아시는 양자 역학이 대두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옛날 뉴턴 역학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세계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체의 운동량과 방정식들을 통해서 정확히 위치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률로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이제 막 완벽하게 움직이고 뉴턴 역학대로 되고 과거에서 미래까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성인 확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결정론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데 스티븐 호킹 다들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 특이점 정리라는 걸 증명해요. 블랙홀이랑 관련해서. 근데 그때 같이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펜로즈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그 유명한 펜로즈이신데 이 펜로즈 삼각표로 유명하세요. 사실 2차원에만 나타낼 수 있고 실제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삼각형을 고안해내신 분이세요. 이분은 자유론자세요. 자유론이 뭐냐면 왜 우리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결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로저 펜로즈도 자유의지의 의미를 바꿔서 좀 자신만의 단어로 바꿔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로저 펜로즈가 말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굴러서 6이 나와요. 그러면 답안지에 6을 적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는데 3이 나오면 3을 적어요. 그러니까 레저 펠로즈는 이걸 자유의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주사위를 던져서 뭘 나올지 모르냐.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게 바로 자유의지다. 근데 저희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진짜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걸려서 주사위 나온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양자역학적 확률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결정된 거에 의해서 작동하는 건데 이게 자유의지인가? 로저 펠로즈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바꿔서 그래도 결정되어 있는 거 없고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난 이걸 자유의지라 부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양립 불능론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무작위성이더라도 우리는 고전적인 역학 체계를 따른다. 이게 뭔 소리냐? 물리적 세계관은 고전 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변했어요. 네, 세상을 설명하는 틀이 바뀌었죠. 근데 뇌과학은 아직까지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뇌 속에서 양자역학이 하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하는 일은 뇌 속에서는 딱히 없어요. 우리의 뇌는 좀 크게 거대하고 세포들 유기물들에 대한 거, 정의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고전역학적인 일들만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양립불능론은 뭐냐면 이 세상이 비결정론적이더라도 무작위성인 확률이 있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있더라도 우리의 뇌,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장소인 뇌만큼은 고전역학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재미있는 뇌과학 실험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는 쥐예요. 귀엽죠? 이 쥐 가지고 실험을 여러 개 했어요. 쥐에 뇌를 뜯어서 뇌 정극을 심고 뇌를 예쁘게 뜯었어요. 정극을 심고 막 심하지 않게 뜯었고 정극을 심고 감각 영역과 보상 영역에 각각 심어서 정기적인 자극을 줘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쥐를 조종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군대에서 이러한 로봇 쥐들을 이용하려고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근데 이럴 때 되면은 이제 등장할 단체가 있는데 동물인권 단체에서 등장을 하죠. 이 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냐? 쥐는 전혀 자신이 조종당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다.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뭔 소리냐?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러는 거 아니냐? 너가 조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쥐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면 쥐는 분명히 이렇게 답할 거야. 쥐야, 너에겐 자유의지가 있니? 네, 당연히 있어요, 찍찍. 너에게 왜 자유의지가 있니? 봐봐요. 저는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으면 사다리를 올라가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봐봐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사람이 위쪽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지만 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욕구가 들었는데 그 욕구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볼 땐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쥐는 자신의 욕구마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이거는 매우 유명한 뇌과학 실험, 그러니까 매우 유명한 뇌과학 실험인데 어느 뇌과학 책을 다 펴보더라도 항상 나와요.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엄청 유명한 뇌과학 실험인데 실제로는 좀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실험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자신이 행동하고 싶을 때 행동을 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뇌에서 운동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피질이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인데 이쪽 전이가 튀는 걸 스캔해가지고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운동피질 영역이 이 행동 체크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보통 평상시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이 이걸 누르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누르려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손을 움직이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고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움직이려는 것을 자각해서 그제서야 내가 이걸 누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벳의 실험이 나오고 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거치고 엄청나게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실험 때는 몇 밀리세컨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험을 계속 할수록 막 10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완전 충격적인 실험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논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책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도서관에 가면은 엄청 유명하게 전시되어 있는 책들인데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쓴 책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대신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결국엔 너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의 시신경들과 원자들이 결정할 일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가 나한테 물어볼 건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나는 미래에 나의 유발 할애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로서는 기술이 불가능하지만 먼 미래에는 사이보그나 혹은 생학적으로 저희의 DNA를 조작할 수 있다고 내 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대신에 무엇을 원하고 싶을지를 물어봐라. 이제 나는 미래에는 내가 무엇을 원할 욕구까지 바꿀 수 있다. 약이 먹기 싫어요. 그럼 뇌를 조작해서 약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인 거죠. 유발 할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도대체 자유의지가 있든 말든 간에 이게 뭔 중요한 점인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뭐 여친 사귀고 싶으면 여친 사귀는데 이게 도대체 자유의지가 뭔 상관이냐. 죄송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이랑 뭔 상관이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뭐 밥 열심히 먹고 힘들게 사시는 뭐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분데 야, 인간이 진화를 했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당장 밥 먹는 거에 뭐 도움이 돼? 라고 주장했다가 결국엔 진화론이 우월한 종족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변형되고 역시 사회학에서는 결국엔 우월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짓밟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엔 진화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진화론이 그 설명을 보장해 주지 않냐. 결국엔 그 아까 진화론에 신경 안 쓰면서 밥 먹을 걸 고생하던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죽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현재로서는 논의가 필요한 건지 싶을 정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매우 가깝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가 없다면 종교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신께서 우리를 그냥 자기 말 잘 듣게 만들었으면 됐는데 착한 일만 하도록 만들었으면 됐는데 왜 나쁜 일을 하냐. 그거는 신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종교에서는. 여러 종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의 계획대로 움직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 종교, 힌두교 이런 거에서는 항상 자유의지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건데 옛날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의심해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죄송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와 법인데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윤리는 자유의지를 기본 공리로 하고 만들어요. 봐봐. 너가 A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A를 선택했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건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야, 난 A를 선택할 수 있었고 B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면 확률론적인 기계의 입장이었던 기계론적이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든 아니면 정해지지 않아서 확률적으로 작동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난 그냥 작동한 거지. 이렇게 주장해버린다면 법 체계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돼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왜 감형이 되냐면 딱히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신이 해우렁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좀 약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의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게 다 심신미약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 체계의 근간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물론 감형하지 말고 술을 먹었어도 감형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법 체계가 유지되겠지만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 관해서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현재로서는 자유의지를 띠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매우. 왜냐면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엄청나게 오랜 미래에 가보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랑 비슷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 이거 해 하다가 어느 날 말 잘 듣다가 내 노트북이 너 이거 해 했는데 응? 하기 싫은데?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언제 생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매우 큰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좀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이 있는데 뭐야 나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였어?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상관이 없는 게 뭐 제임스 왓슨 DNA 이중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왓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봐요, 당신은 신을 믿나요? 아니, 안 믿는데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매우 불쌍하겠군요. 당신은 그저 분자들의 조합에 불과한 물질에 불과할 테니까 당신은 작동하고 있고 매우 슬프겠어요. 그때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저 매우 슬퍼요. 근데 어쩌죠? 저는 오늘 점심 먹으러 갈 생각이 매우 기쁜걸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삶의 의미까지 잃어서 우울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러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실컷 자유의지의 회의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상한 새 어조를 읽는 걸까요? 모른다. 사실 전 지금 다 주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걸 주장한 겁니다. 다시.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엔 우린 모른다는 건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주장이 되어왔을 뿐이고 앞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누구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완벽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 계속 탐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까 리벳의 실험은 현재까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있고 그 누구도 확신하지 않았어요. 과학적 사고의 본성은 모든 손대서는 안 되는 경험적 태도와 모든 장엄한 진리 따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태도입니다. 모든 손대서는 안 되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는 태도라고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루베닐은 말했죠. 저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든 혹은 다른 사실을 탐구하든 간에 항상 머릿속에 모른다라는 생각을 넣고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적 사고의 본성인 겁니다. 항상 틀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윤력의 법칙이 사실은 인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있을 수 있겠구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종교처럼 항상 이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믿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항상 바꿔나갈 생각이 있다. 지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을 미래에 인정해야 된다.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탐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모른다라는 확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우주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을 열심히 탐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